지난주까지 진통 끝에 총선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합니다. 선거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그리고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누리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 정말 무척 시끄럽고 또 무척 어지러웠는데요. 일단 선거를 앞두고 간신히 봉합은 된 모양새인데요. 문제는 그 선거 이후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옥새 파동이라까지 불린 이제 공천 갈등이 좀 이렇게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바로 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자마자 이제 탈당한 의원들에 대한 어떤 복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마치 선대위 안에서 이제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탈당 의원들의 복당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말들 쏟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김무성 대표 측 관계자 표현에 의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과거에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의원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 그런 분이 과연 이제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원색적인 지금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현재 20대 총선 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들이 봉합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 놨지만, 결국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선거 과정 속에서도 야당과의 어떤 전체 선거전이라든가 이런 유권자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제시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관점보다는 총선 이후에 각 계파의 어떤 지분과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미 관심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에 과연 쭉 치러가면서 아무리 이제 야권이 분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에 좀 유리한 어떤 그런 선거 구도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갈등을 몰아가면서 과연 이제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호소를 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투표장에 끌어모을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핵심에는 그 김무성 대표와 또 힘겨루기를 했던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친박과 비박 모두에게 그 큰 환영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일단 직에서는 물러났어요. 역할은 했어요. 예. 그렇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름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공천을 쭉 주도를 해왔는데,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모습들이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고 서로 경론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어떤 품격을 좀 지키길 바라는 그런 어떤 유권자들의 정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을 넘어섰다라는 어떤 관측들이, 평가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평가가 아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공천관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인 결정 속에서 컷오프도 하고 전략 공천 지역들을 늘려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마지막까지 끝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서로 계속 미루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몰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에게 그런 어떤 옥새 파동이라는 어떤 그런 수를 두개끔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도 친박의 어떤 전체적인 공천 전략상에서도 뭔가 에러가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초래했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한구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떤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명확하게 그 입장과 배경을 설명하고 공천을 오히려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면 오히려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홍국 박사께서는 그 새누리당의 그 공천 과정 좀 짧게 평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많은 국민들이 낙제점을 사실 주시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천의 기준이라는 것이 국정을 담당할 좋은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인물, 또 새로운 인물, 시대의 비전을 이끌 인물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비박이냐 아니냐, 또 유승민 이런 식으로 공천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지막이라도 서로 간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 공천, 2라운드 선대위 대결, 3라운드는 7월 달 이제 당권 대결, 그리고 4라운드는 대선까지의 대결, 아마 계속해서 비박과 친박 간의 대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비전을 좀 잘 보여주고, 국민들이 굉장히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양극화,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공약을 내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국회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당내 갈등이야 뭐 그 집권 야당인 그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인 뭐 더민주 또 국민의당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야당의 사정은 그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새누리당 이야기 좀 더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이번 총선의 관심지가 대구 경북이 됐어요.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 당선된 이후에 복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헌 당규상 복당은 안 된다,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일단 탈당을 한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시 당선되면 복당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묻겠습니다만 사실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상에서는 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나 다른 선출직에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면은 물론 이제 탈당한 분들이 바로 복당을 한 사례도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용산 출마 선언하면서 서울시에 복당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런 어떤 원내대표 입장이고 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인데 이런 분이 선거를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탈당한 후보들은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잠시 떠나지만 나는 곧 돌아오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를 밝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일단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말하는 어떤 그 입장이 과연 당의 선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입장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개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여지는 게 지금 일단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아마 뭐 원내대표나 선대위원장 입장보다는 친박의 어떤 개파의 일원으로서 입장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아마 그 계속해서 당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아마 새누리당 전체에도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요. 그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 의원들의 그 무소속 연대가 공식화하느냐 이런 건데요. 우리 김홍국 박사께서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소위 친유계 의원들의 성격과 또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또 임태희 전 의원 등의 이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정을 바라봤던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국정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는 그동안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아니다.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된다. 증세 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소위 말해서 요즘 합리적 보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재호 의원을 비롯한 분들은 또 다른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명박 정부에서 가져왔던 정책의 연장선 플러스 보수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서로 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 연대라는 큰 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대신에 작은 소정파로서 이번 선거에서 역할은 할 것이다. 대신에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의 큰 흐름이 있고요. 또 친박계의 흐름들, 이 흐름이 강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이런 소개파들이 이 각 지역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물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환이 거의 결정된 것처럼 물론 선거는 해봐야 되겠지만 양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자가 살아 돌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무소속 연대 정도까지 큰 힘을 발휘하기는 과거 친박연대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홍국 박사가요. 비박연대, 무소속연대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상일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뭐 외형적인 어떤 큰 틀의 뭐 연대를 통한 무소속 후보들이 이렇게 연대하는 모양새는 갖춰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의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야당 후보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 승패는 거의 끝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아마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후에 어떤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인 생존 활로를 더 크게 넓히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무소속으로 탈당한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많이 끌고 같이 다시 원내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성걸 의원이라든가 뭐 권은희 의원 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공식적인 어떤 연대 형태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 그리고 가치들을 가지고 이런 분들 충분히 지원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유승민 의원의 그 몸살이기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몸살이기라고 하면은 네, 적극적으로 이제 비박연대를 추진을 했을 경우에 그 우려되는 그렇죠. 뭐 이게 정치적...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약간 곤혹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뭔가 당의 정체성, 뭐 대통령과의 노선 차 이런 부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 총선 과정에서 야당하고의 어떤 대립각을 더 크게 세울 것이냐 아니면 여당 내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아마 일단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의 이제 입장들을 보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갈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당에 대한 어떤 기존의 노선에 대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오히려 보수의 어떤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당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스탠스 속에서 새누리당 전체 속과 나는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표현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 다여인 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은 다야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총선 이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다야 구도인데요. 이거 좀 그 여당과 야당의 그 유불리를 좀 살펴보면 어떤가요? 일단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대구 지역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공적인 이 새누리당의 승리를 만들어내느냐 역시 그 지역에서의 역할 그리고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PK 지역까지 소위 말하는 영남권에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러나 전체 중에서 122곳의 의석이 걸린 이 수도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야 구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1 내지 5% 차이로 이 지난 총선에서 결정됐던 부분들이 약 37곳, 거의 뭐 40곳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전체 105곳 정도가 122곳 중에서 105곳 정도에서 다야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500표 내지 1000표, 소위 말해서 1 내지 5% 정도의 작은 이 차이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할 수 있고 국민의당도 굉장히 당선이라는 것은 사실 바라기가 어렵거든요. 정의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여다야로 진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선거가 사실은 이번 선거의 전체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승패를 좌우하는 이 수도권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당 차원의 연대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차원에서 각 후보자들 간의 연대라든가 또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공동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4일 이전까지는 마지막 최후의 단일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 단일화를 이끌어낸다면 일여 다야 구도에서 야권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선전을 할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지역 단위의 작은 합의라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야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여다야 또 다여다야의 구도가 각 지역별로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홍국 박사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수도권에서의 그 야권 연대 이게 이번 선거에 굉장히 그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상일 대표께서는 어떻게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새 야당 모두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뭐냐면은 결국 선거를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도 뭐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론을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 또 이제 안철수 대표도 어떤 이제 그런 정부에 대한 비판 속에서 그 제3당의 역할, 야당도 비판합니다만 그런 역할을 찾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수도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2개 선거구 중에서 적어도 100곳 이상에서 2개 당 이상의 후보를 냈고요. 33개 지역인가는 3당, 정의당까지 3당 이상에서 후보를 낸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어떻게 하면 결국 야권연대가 성사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야권연대가 될 것이냐 이 논란에 매몰되면 될수록 야당들은 결국은 그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경제민주화라든가 경제실정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문제, 이 문제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들을 좀 빠르게 풀고 예를 들어서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한미 FTA 문제라든가 제주의 핵심지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격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대립각을 세우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연대의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구조로 봐서는 선거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야당으로서는 결국 이 야권 분열 이슈에 매몰되면서 효율적인 선거전을 치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각 당의 총선 목표를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각 당의 총선 목표 의석수가 당초와는 최근에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180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150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07석 이상이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심 130석까지 목표 수치를 좀 잡은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20석 이상, 호남 지역에서 최소 20석 이상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또 정의당은 두 자릿수 확보가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두 분 각 당의 목표 의석
어떻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원국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천 갈등의 파동 중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각 지역별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여권의 상황이 과거에 180석 이상, 다시 말해서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숫자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현실화됐다. 그리고 150석은 국민들에게 우리를 최소한도 이 집권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목표라고 보고요. 150 플러스 알파 속에서는 60석, 70, 160, 170을 넘어가는 그런 사실 내심 바람도 있다고 봅니다. 야권은 희망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107석을 그때 공언해서 자신의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107석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의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만일의 경우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곳곳에서 사실 야권 후보들의 참패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130은 굉장히 이 야권 단일화까지 이루어지면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성적으로 보고요. 국민의당은 굉장히 큰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라든가 지역 상황을 보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쉽게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야권들의 희망사항 그리고 여권의 신중한 그런 목표치가 저는 저 숫자에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일 대표께서는 그 더민주가 그 당초 107석이 이제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심 최근에 이제 130석 이상까지 그 늘려잡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 갈등을 지켜보면서 또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이제 리더십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목표치를 좀 늘려잡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각 당의 어떤 목표 의석수라는 거는 기본적인 선거 전략의 어떤 단면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 더민주가 이제 130석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국민의당과의 그 야권 내에서 어떤 패권 싸움,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보이면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대 더민주의 양당 구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당은 이미 상당히 이렇게 군소정당 수준으로 격화될 것이니까 더민주 쪽으로 좀 야당표를 결집시켜달라 이런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담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새누리당은 반대로 이제 지금 내부의 갈등의 어떤로 인한 악재들을 가지고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여권이 과반이 붕괴됩니다. 이런 어떤 호소 전략으로 임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좀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20석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현재 어쨌든 21석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현재보다 더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건 이게 약간 결국 아까 더민주 쪽에서 뭔가 기세를 가지고 더 큰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반대의 입장인데 오늘 아마 이태규 선거 전략본부장인가요? 제가 직함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석은 그 당의 목표가 아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 호남에서 의석에 대한 기대치를 말하는 것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40석 이상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개소식 현장에서 그 눈물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17년간 금주를 했는데 그 소주를 마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더군요. 당 안팎으로 아무래도 뭐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이런 그 상황의 그쪽에 반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반영이 안 대표의 이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대를 걸었던 지지율 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압하지 못하고 지금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사실은 우위를 보였었는데 그것이 뒤집혔고 최근에 열심히 해서 이런 흐름을 바꿔보자고 했는데 아직은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마저도 지금 아주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국민의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새정치를 주장했지만 그 새정치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이것이 선거 공약에도 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의 정치적인 목표, 그다음 정책적인 목표요. 그렇죠. 수도권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지금 그 노원병이죠. 예.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34.1%, 더민주 황창화 후보 13.9%,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4.9%. 안철수 후보가
아주 뭐 박빙 그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뭐 저기 그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이게 저런 수치들이 아마 그 야권 분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대선 후보급 주자가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원병은 뭐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제 야권 표가 갈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당선을 좀 이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보여진 결과 같습니다. 네, 종로 잠시 전에 보였는데요.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그 후보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당 지지층의 어떤 그 구조보다는 각 후보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 지금 그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는 다시 이번에 아마 의석을 이제 원내 진입한다면은 그 대권 후보로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마포갑의 경우에도 그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노웅래 더민주 후보 상당히 좀 격차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웅래 후보가 그 선친 때부터 그 지역에서 막강한 지역적 영향력을 가져왔고요. 특히 뭐 물어방송 기자 등을 하면서 아주 친근한 대중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제 후보로서 역량에서 신성감을 보이는데 네, 결국은 안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험지에 출마한 셈이 됐어요. 그렇죠. 네,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그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를 했고요.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그 19세 이상 그 남녀 각 500명을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국은 뭐 수도권이 제일 큰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은 그 가장 큰 변수는 그 야권 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연일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는 또 연일 아주 뭐 그 거친 발언을 해가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좀 짧게 이야기를 하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야권 연대. 쉽지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될수록 야권 분열의 어떤 효과, 파급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개별 지역구에서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 압박이 좀 거세지면서 일부 지역들은 좀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개별 후보들이 중앙당과 협의 없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게 될까요? 네. 당대표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각 지역별로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상당한 논의가 진척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인천과 창원의 노회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미 성사가 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지역별 연대가 일정하게 성사의 결과를 낸다면은 의미 있는 이번 선거가 결국은 집권 여당과 또 야권이 겨루는 아주 팽팽한 접전이 될 거고요. 과연 여당에 대한 심판이냐 또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서로의 그 치열한 갈등들이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시간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가 소식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